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날씨가 그래도 좀 많이 풀렸죠? 네, 내일까지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설인데. 뭐 옷차림이 거의 목감기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네. 오랜만에 배 소장님 뵈가지고 목이 메어서 그렇습니다. 감격스러워서. 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이뉴한 혁신위원장이 어제 짧게 만났습니다. 자, 인 위원장 쪽에서는 김기현 대표의 희생, 혁신 의지를 확인했다고 했는데 아주 짧은 시간이었고요. 결과적으로는 혁신위원회는 이제 조기 종료 수순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분께 먼저 어떻게 평가하는지 짧게 한마디로 인유한 국민의힘 혁신위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면 장 소장님.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처음에 출범할 때부터 저 계속 그랬어요. 혁신 못할 것 같다. 속빈강정 같다. 네. 그런 것이 결국에는 또 들어맞아서 참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네요. 네. 성주 부대변인 네. 짧게 먼저 말씀 주시면. 그러니까 살이 되고 싶었던 혁신이가 반창고를 확인하고 떠났다. 네, 반창고였어요. 살이 되고 싶었던 혁신이가 네. 반창고가 되고 떠났다. 네, 반창고임을 인정하고 떠난 거죠. 애초부터 네. 혁신이는 김기현 2기 지도부를 지탱해주기 위한 그 상처를 덮어준 반창고 수준이었어요. 근데 자꾸 이뉴한 위원장이 내가 살이다, 피다 하면서 자꾸 간섭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17분 만나고 잘 가세요 한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궁금한 거는 장 소장님께, 그렇다면은 이뉴한 혁신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뿔이 날 수밖에 없었을 텐데, 뿔. 아 정말 이건 아무리 해봐도 안 되고 정말 화가 난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인 위원장은 50% 성공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성토하는 분위기보다는 뭐 일단락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데, 인유한 위원장이 반발하지 않고 또 이렇게 조용히 마무리를 하는 수순으로 가는 이유는 뭘까요? 힘의 우위를 확인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해봤자 소용이 없겠구나라는 좀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 이분이 정치를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치에 대한 꿈이 있어서 내가 여기서 더 이상 감정을 상하게 하면 정치도 못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 혁신위원들 중에서 정치를 해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김경진 위원, 오신환 위원, 박성중 위원. 이런 분들은 김기현 당대표 체제를 흔들게 되면은 내년 총선 공천 자체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분들도 좀 이뉴한 위원장님 좀 톤 다운 좀 하세요. 너무 저렇게 몰아붙이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좀 자제시킨 것도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한계, 벽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많이 뭐 대통령의 뜻이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중진 의원들의 희생과 불출마, 뭐 험지 출마 이런 것들은 이끌어내지 못했잖아요. 자괴감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현실 정치의 벽에 대해서 이번에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유한 혁신위를 출범시킨 것은 김기현 대표입니다. 네. 그런데 인유한 혁신위원회가 과연 성공했느냐 물어보면 또 고개를 갸우뚱거릴 텐데, 그러면 김기현 대표의 실패라고 봐야 됩니까? 오히려 그런데 김기현 대표 체제는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초부터 혁신이가 시작할 때 김기현 대표 머릿속에는 강서구 제복을 참패 이 큰 상처를 덮어줄 반창고가 필요했다니까요. 근데 이 반창고를 덮어놨는데 자꾸 이 반창고가 내가 살이야 이러면서 주장하니까 김기현 대표는 얼마나 지금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버티다가 이거 아닌데 적당히 있다가 상처 아물면 떼서 이제 버려야 되는데 자꾸 나하고 같이 가려고 그러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좀 정치력을 발휘한 것 같고, 이념 혁신위원장도 한계를 느낀 것 같아요. 솔직히 진흙탕 정치판에 들어와서 연꽃 한번 피워보겠다고 좀 여러 가지 뭐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혁신안을 던졌는데 네. 그게 뜻대로 되겠습니까? 김기현 대표는 태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저기 밑에 있었던 대표를 끌어다가 당대표를 만들어놨잖아요. 왜 만들었겠어요? 총선 때 써먹으려고 만든 거예요. 본인이 개입을 해야죠. 본인 사람들 공천 줘야죠. 그럼 말 잡는 대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혁신위에서 김기현 대표를 흔들어서 내쫓으면 총선 때 공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저는 그런 복선들을 저는 인류한 혁신위원장이 일궜다 그래 봅니다. 서영주 부대변인이 보기에는 윤심은 여전히 김기현 대표에게 실려 있다. 그러니까 윤심 실린 게 아니라 그냥 출장소 소장으로서 다루기가 좋잖아요. 여기서 뭐 비대위원장이나 새로운 인물이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합을 맞췄던 분이 아니라면 용산 대통령실에 사람들 공천하는데 원하는데 못 꼽거든요. 아니 진짜 야당 패널이 그렇게 집권여당 당대표의 리더십과 권위에 대해서 폄하하는 발언을 해도 괜찮습니까? 저는 출장소라뇨. 아니 폐마가 아니라 출장소처럼 그렇게 굴었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 봐서는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분위기나 흐름을 보면은 용산으로부터 지금 당이 주도권을 조금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도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들 임명에 있어서도 용산의 입김보다는 당의 입김이 훨씬 더 중요하게 선택을 받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용산이 김기현 당대표를 좀 빼려고 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위로 가려고 했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움직임은 있었다. 충분히 여러 흔적이 있었죠. 그런데 김기현 당대표가 방어를 잘한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요? 그 김석기 최고위원 딱 임명하면서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해야 김기현 지도체제가 무너지는데 이제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딱 최고위원들을 잡아놓으니까 용산에서 김기현 체제를 흔들거나 아니면은 공천에 있어서 영향력을 끼치는데 많은 앞으로 한계에 부딪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치적인 상황도 좀 김기현 당대표나 윤재욱 원내대표의 눈치를 용산이 좀 봐야 할 시점도 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산안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안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20일, 28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28일 날에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만약에 야당 표보다 더 많은 찬성표가 나와서 김건희 여사 특검안이 통과가 된다면 용산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원들 단속도 좀 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그저께인가요?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오찬까지 좀 했잖아요. 힘을 더 실어주는 모습이 실어주는 모습이 게다가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김기현 대표가 동행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당분간은 아니면 내년 총선 때까지 김기현 당대표가 당대표로서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대위는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다. 시점도 타임테이블도 좀 불가능해 보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까지 이렇게 같이 간 거를 보면 지금 보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 소 안 키우고 지금 다 나와서 총선 출마하잖아요. 그럼 다 지역들을 하마평에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실은 공천 권한이 없어요. 당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이 장관들을 살릴 수 있는 지역구를 안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항명하면 어떡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에 공천권은 당대표가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긴밀하게 하느라고 불러서 만나고 부산도 데려가고 지금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는 이뇨한 혁신위원장도 그런 부분들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뇨한 위원장이 스스로 좀 실수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일까요? 저 공관위원장 시켜주세요. 그런 것도 실수였고 이준석 대표 부모님한테 교육 잘못 받은 것 같아요. 이런 설화도 휩싸였고 스스로 자신의 권위와 리더십을 깎아먹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용산에서 부담스러워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충수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이뇨한 위원장도 거론을 했었던 김기현 대표는 희생혁신안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의 혁신과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다만 최고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공관이나 선거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할 일이 있다. 자, 그렇다면 공관위원장의 임명을 좀 늦춘다. 이건 의결됐습니다. 그러면 좀 더 김기현 대표 체제로 지속되다가 공관위원장으로 넘어갈 텐데 이 대목입니다. 누가 될까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유력한 거 아니냐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김병준 위원장은 고사를 했다라는 얘기도 들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들은 얘기는 이양희 전 윤리위원장 있잖아요. 이양희. 네, 그분에게 이제 제의를 했는데 그분은 저 시켜주시면은 저 하겠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그래서 공관위원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전 윤리심판위원장인가요? 윤리위원장. 윤리위원장이고
여성이고 부친이 이철승 국회의원이죠. 예. 전 국회의원의 예. 또 다른 사람 그런 데는 김한길 위원장은 어떤가요? 김한길 위원장이 당해가지고 공천권을 휘두르게 되면은 그거는 아마 의원들부터 반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유한 위원장이 조금 세밀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영남 중진 의원들 빨리 다 희생, 사퇴, 뭐 불출마 막 이러니까 영남 중진 의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일단 김기현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 김기현 대표를 우리가 뒷받침해주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만약 김한길 위원장이 온다라고 하면 영남 중진 의원들은 그냥 칼날 위에 쓴 목숨과 같을 거예요. 뭐 공천 못 받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김기현 당대표부터 시작을 해서 당에 있는 중진 의원들이 김한길 위원장 오는 것은 아마 막을 거예요. 그리고 김한길 위원장이 보수우파 진영에서 정치를 해오지 않았잖아요. 그 심리적인 거부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서영준 부대변인 이렇게 여쭤볼게요.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김한길 위원장의 좀 무게가 실렸다. 그리고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김한길 위원장이다. 이런 분석도 들어있었거든요. 처음에 있었죠. 그렇다면 혁신위가 더 잘 됐었을 테 지금보다 이제 성과적으로 혁신위에서 봤을 때 더 잘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더 진전되지 못한 이유. 김한길 위원장이 혁신위에 대한 힘이 좀 빠졌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김한길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의 어떤 그런 애정 관계가 조금 좀 식지 않았냐라고도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인사 이제 개각이 있었잖아요. 2차 개각에서 제가 듣기로는 김한길 위원장 쪽에서 추천한 인물들이 많이 등용이 안 됐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을 보면 좀 어떤 뭐 사람 관계라는 게 늘 일관적으로 갈 수도 없는 뿐더러 네. 또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하면 쓰고 버리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이준석 전 대표도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저는 인유한 혁신위원장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준석 전 대표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시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와서 당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사냥이 끝났잖아요. 할 일이 끝나서 이제 가세요 한때 그 씁쓸함 그런 부분들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한길 위원장이 뒤에 있다. 그리고 윤심이 있다. 인유한 혁신위원장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건데 결국에는 정치는 큰 어떤 흐름에서 말씀한 대로 장 소장님이 말한 대로 영남 중진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고 이 체제를 유지하는 게 맞겠다 하고 많은 푸시를 대통령실에 하면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판단했을 때 처음에는 혁신하고 막 이런 것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고 좀 좋아 보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가 이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꾸 얘기를 하면 변하기 나름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윤심이 변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 소장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윤심이 변했다? 그렇게도 보이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인유한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실수한 부분들도 있었고 또한 정치권의 흐름상 집권 여당이 뭐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해서 약간의 좀 반감을 갖거나 아니면 좀 이거 뭐지라고 생각을 하면 대통령실이 받을 타격이 너무나 커요. 어쨌든 예산안, 김건희 여사 특검 이런 것들은 대통령실 불리한 이슈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번엔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국민의힘 못지않게 민주당 내부도 꿈틀꿈틀합니다. 최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탈당을 시사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면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빅텐트설도 나오고 있는데 우선 서영준 부대변인이 네. 민주당의 반응을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 뭐 가장은 아니고 심도 깊게 알고 있습니다. 더 깊다는 거죠. 네. 아니 네. 오늘따라 더 말씀을 현란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 저게 진행자가 너무 잘하셔서 그래서. PD님 저 갈래요.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두 분의 발언을 공정하게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할 건지 또는 신당을 할 건지 이제는 연기가 났는데 시간을 더 끌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시간이 없다는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총선의 시기가 빨리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탈당을 시사했다. 이거 사실과 다르고요. 근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빅텐트 설은 나올 수 있죠. 근데 빅텐트는 현실이 좀 비현실적이다.
두 가지 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언론에서는 쓰기 좋은 소재가 된 거는 맞아요.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로 좀 이재명 지도부에 대해서 좀 부담을 주는 발언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낙연 전 대표의 지금 등장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당 상임 고문이기도 하고 밖에서 봤을 때 지금 현 지도부 체제로서의 빈 곳이 많다. 이대로 민주당이 총선을 치렀을 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강서구 보궐선거 이후에 승리를 한 다음에 혁신에 대한 드라이브가 전혀 없었어요. 그거는 뭐 공이 많은 지적들을 받았지만 거의 잠잠하게 간단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물론 혁신을 통해서 열매까지는 맺지 못했지만 뭔가 던졌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혁신안이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당에 있는 여러 가지 기득권에 있었던 정치 선배들이 뭐를 내려놓겠다는 설언을 하는 것도 없고 그런다 해서 인재영입을 하는데 우리는 이런 문호를 개방한다 그런 것도 없고 여러 가지로 지금 그 답보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나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들이 모여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를 하는 건 맞지만 나머지 전 총리들이 무슨 그 자기 소신이 없겠습니까?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건 제발 우리가 빈자리를 메워서 내년 총선에 이기자는 얘기예요. 탈당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신당 부분은 전혀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본인은 신당 부분이 없고요. 그 내부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에 측근하셨던 의원들도요. 제가 여쭤봤더니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도 하고 계시지만 방송도 많이 보실 텐데 이낙연 전 대표의 최근 발언을 보면 상당히 수위도 높아지고 네. 또 어젠가 오늘인가의 방송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도 만났다. 정세균 전 총리와는 식사를 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고 당에 문제가 많다고 인식했다. 힘을 합해서 뭔가 신당을 꾸리려는 그런 의도로 읽히지 않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머릿속에는 신당의 생각이 없어도 가슴에서는 신당의 감정이 꿈틀꿈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아니면 두 분이 뭐 작정을 하셨습니까? 표현을. 네. 아마 민주당을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 워딩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센 발언을 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나를 갑자기 만나자고 그래서 아유 선배님 좀 가만히 계세요.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내년 총선 승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배님 계열 이낙연계 우리 후보들 다 제 공천 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같이 합시다. 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그것을 생각을 해서 저런 발언을 하지 않을 것 같고 일단은 민주당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들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 개혁을 위해서 새로운 세력을 한번 좀 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좀 강한 것 같다라는 흔적들이 많이 보여지고요. 성공 여부를 물어보신다면 힘들죠. 우리나라는 영남, 호남 이 지역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정당 그리고 그 지역에 기반하지 않은 후보들이 당선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탈당이라는 것은 상당히 괴로운 선택이 될 겁니다. 호남은 어떨까요? 호남이 지금 움직이진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 이거 뭐 하는 거야 막 이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과 분노가 더 크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총선 우리 이기고 보자. 일단은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호남이 움직이는 신당의 출연은 힘들어 보이고 이낙연 당대표가 탈당을 하더라도 따라 나올 의원들은 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막 예상하는 것은 이준석 전 대표랑 네. 같은 울타리에서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도 해보는 거죠. 그건 잠시 뒤에 여쭤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자, 그래도 네. 민주당으로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고 정조준하고 이러면 상당히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만나자. 근데 조금 이게 연기되는 상황이다라는 설명도 보도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전 대표에게 이낙연 전 대표에게 각을 세우는 이 온라인 출당 청원이 있었죠. 이 부분도 이재명 대표가 내려라. 이렇게 해서 좀 수습되는 것 아니냐. 수습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가 더 적극적으로 만나고 수습 단계로 들어갈까요? 아니 이미 시작을 했죠. 이제 시작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 청원을 내려라고 당대표가 지시한 것들은 그리고 메시지도 통합을 하자. 그 길만이 민주당이 이기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들은 그런 본인의 지분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말 안 들어주면
신당 창당하겠다 협박하는 게 아니라 이 총선의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이번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이 윤석열 정부의 폭주, 그다음에 검찰 독재 이런 우리가 주장하는 검찰공화국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총선에서 정말 강서구의 신승처럼 그렇게 승리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체제로서는 그게 좀 요원해 보인다는 게 이낙연 전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툭 던지는 게 아니라 좀 세게 던지는 거예요. 이 혁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이런 것도 불사할 수 있을 만큼 우리 민주당의 지금 민주당답게 가는지를 좀 살펴봐요. 네. 그러니까 좀 혁신이라는 부분을 단박에 좀 결정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원 내리는 거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만나자고 했을 때 뜸을 들이시는 것은 그러니까요.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명락회동을 완곡하게 이낙연 전 대표가 거절을 했어요. 이낙연 전 대표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고 뭐 발언을 한 지 지금 일주일도 안 됐는데 갑자기 만나자고 했을 때 만나면 모양이 빠지잖아요. 가벼워 보이잖아요. 이러려고 내가 이런 발언하는 게 아니야. 이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는 더 큰 무거운 의미가 있으니 뭔가 지도부에서 행동을 보여주셔. 그러니까 청원 정도 내리는 거 말고 뭔가 민주당답게 가는 것들 최근에 보면 선거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원칙론에 있어서 정말 그런 결정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던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좀 총선이라든지 민주당 갈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그러면 그 당시에는 또 메시지가 완전 지금하고 180도 달라질 거예요. 그럼 민주당 탈당과 분당의 주요한 계기점은 선거제도 개편이 빌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병립형으로 돌아가느냐. 네,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대선 중에서도 계속 연동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계속 대국민 약속을 파기하는 신뢰의 문제까지 될 수 있거든요. 의석수 몇 석 더 얻겠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은 양식 있는 정말 상식적인 민주당 인사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본인 배지가 위태롭더라도 정치개혁 차원에서 그러한 큰 개혁의 물줄기에는 참여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선거제도 개편에 관련해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우리가 이거 병립형으로 안 가면 한 15석에서 25석 잃어버리는데 이거 안 돼. 지난번 2020년도에 160석 얻었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그래요. 160석을 그걸 비례로 얻은 게 아니라 지역구에서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한테 신뢰를 주면 지역구에서 충분히 과반이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한 대로 이재명 대표께서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선거제만 문제라면 그것만 어떻게 해결된다면 또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속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을 텐데 이준석 전 대표와의 손을 잡는 이 신당설이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두 사람 다 대표네요. 보수 쪽에서 보기에도 온건한 민주당 쪽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두 사람의 결합 어느 정도나 가능성이 있을까요? 과거의 행적이 달랐다고 그래서 미래의 행보를 같이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약팽소선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죠. 생선을 구울 땐 정말 조심스럽게 뒤집어서 구워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 두 분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정치적인 접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반윤, 반 이재명 이거 갖고 정치개혁을 하자라는 큰 명분 아래 다른 행적을 겪어왔던 사람들이 함께 정치적인 행보를 같이 하겠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결심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단계에서 저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있더라도 바로 결혼은 못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건강한지 생각은 바른지 부모님은 어떤지 직업적인 안정성은 있는 것인지 우리 미래를 같이 할 비전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되잖아요. 직접적인 만남은 당분간은 없을 것 같고 중간 단계에서 두 분들을 같이 한번 붙여보려는 접착제 역할을 하려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라는 입장인 것 같고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뭐 그런 걸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 나중에 뭐 만날 수 있으면 만나. 이런 입장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안 만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저보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결국에는 함께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왜 웃어요? 또
장성철 소장 말씀대로 상당히 또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른바 세대도 다르고 네. 또 중도의 어떤 이미지도 구현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신구 조합인데다가 또 두 사람 모두 국민의힘과 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를 역임했기 때문에 상당히 새로운 정치 지형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반응은 좀 다릅니다. 자, 선을 긋는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도 있었는데 이 서로 완전히 다른 두 대표를 역임했던 인물이 결합이 가능할까요? 서영준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불가능한 소설에서도 잘 조합이 안 되는 조합이에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날 접점이 없어요. 우리가 분석했을 때는 뭐 비슷한 점이 많아 보이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와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하는 것은 민주당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말씀드리면 5선을 민주당에서 했고요. 3선을 도지사를 지냈고요. 그다음에 저기 당대표도 했잖아요. 그다음에 국무총리도 했습니다. 뿌리 깊은 민주당 사람이죠. 동교동계잖아요. 네. 꽤 오래되셨죠. 그러니까 민주당과 본인이 자기의 삶을 다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을 떠나기 위한 이런 지금 발언들이 당을 떠나기 위한 여러 가지 모션이 아닙니다. 진짜로 본인이 말한 대로 엄중한 분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접근한 거고 결단해서 뭔가 계속 당에 좀 무거운 승부수 같은 얘기 그런 얘기를 던지는 거지.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한다고 해서 거기와 연대를 해볼까 어디하고 해볼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한동훈 장관의 출연 등등등 정치 상황이 변하면서 조금 좀 위축된 감이 있어요. 그다음에 선거제가 병리병으로 갔을 때 셈법이 복잡해집니다. 그랬을 때는 송영길 전 대표나 조국 전 장관의 어떤 그런 신당 쪽과 손잡는 거는 본인한테 부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라면 호남 쪽에 좀 안정적이고 나름대로 진보와 보수의 스태트램이 중도 정도 있는 분을 안는다면 본인이 TK 대구에 지금 진지를 구축했잖아요. 그럼 호남 쪽에 이낙연 전 대표와 힘을 합친다면 용호나 마우로는 그런 진지를 구축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병리병으로 가더라도 본인이 삼지대에서 큰 좀 영역을 구축해 놓으면 1, 2, 3에서 3의 지대에서 본인이 이번 총선에서 역할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포석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끌어다 놓은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우주를 관찰할 때 그냥 맨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그냥 지구에서 망원경으로 보는 것과 허블 망원경으로 보는 것과 지금 신형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우주의 크기를 생각할 수도 없는 우주의 크기를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존재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는요. 영남과 호남이라는 지역주의 정당 때문에 그동안 한국 정치가 망가졌다. 이 거대 양당 체제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지만 보이지는 않고 있는 국민적인 민심을 이준석과 이낙연, 유승민 이런 분들이 제3세력을 좀 만든다면 그분들의 뜻과 의지를 정치권에 좀 반영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정치는 상상력이거든요. 네. 수학 방정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가능성은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정치라는 게 어떻게 100%안 된다 그러겠어요. 근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30%의 국민들이 중도층에서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의미가 있는데 또 장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면 30%의 의미를 삼지대에서 발현시키겠다라는 말로도 분석이 되지만 민주당의 그 30%를 나눌 수 있는 혁신으로 좀 나가는 그런 거를 좀 주장하는 바도 자극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치적인 두 가지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정치적인 상상력과 새로운 비전이 국민의 민심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년 네. 총선에서 분명히 제3지대는 의미 있는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파이팅 하십시오. 저는 안 하니까. 장 선생님 밤하늘을 많이 보시나 보죠? 요즘에 외로워가지고 밤하늘 많이 봐요. 자, 이준석 이 신당이 만들어질지 또 흥행할지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총선 출마자 명단을 모집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명단에서 천하람 위원장만큼 잘하겠다 싶은 사람이 3명에서 한 4명 정도 된다. 물론 이제 천하람 위원장의 참여 여부는 아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자, 뭐 꽤 명단에서 괜찮은 사람을 발견했다. 이게 일종의 흥행할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냥 뭐 출마할 수 있는 기본적인 스펙이 되는 사람이 3-4명 정도 되는 것 같다. 한번 만나봐야 그것도 우리 정확히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얘기인데, 신당 창당을 해서 성공할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전 되게 회의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저도 30년 동안 정치권을 관찰했지만 영남과 호남이라는 지역주의 정당을 넘어선 이념정당, 가치정당, 포괄정당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네. 그냥 의석수 몇 개 얻어가지고 3-4년 정도 명맥을 유지했지 그렇게 의미 있게 지속적으로 정치 개혁을 할 수 있는 세력이 구축되지 못했거든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김영삼 뭐 이런 분들도 정치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다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이준석 혼자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지만은 젊은 무모한 정치인이 그걸 도전해 본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 있게 저는 보여지는 것이고, 만약에 신당이 지역구에 누군가를 출마시켰을 때 의석을 얻는다면 그거는 상당한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서 의석을 못 얻더라도 정당 투표에서 병립형이든 연동형이든 어쨌든 정당 투표는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2자리 숫자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다면 신당은 성공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당신 혼자 하지 말고 여러 사람의 대권 후보들과 함께 해라. 그것이 유승민이든 이낙연이든 아니 뭐 김부겸이든 이런 분들과 함께 해야지 지역주의 정당을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국민적인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자, 또 총선을 앞두고 주목받는 인물은 한동훈 장관입니다. 국민의힘의 정책의총에 참석을 했는데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 또 원내대표, 사무총장보다 더 주목을 받았어요. 네. 자, 이건 서영주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 행보가 더 본격화됐다 이렇게 읽어야 될까요? 대놓고 하는 거죠. 뭐. 뭘 본격화예요. 그냥 대놓고 하는 것이고 네. 오래됐고. 이렇게 저렴하게 표현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진짜. 그러면은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죠. 네, 드러내놓고 하는 것인데, 한동훈 장관이 여의도에서 신고식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련을 한 것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 한동훈 장관이 어차피 이번 총선의 총 지휘자로서 선대에 설 것인데 한동훈 장관이 다 보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총선을 총 진두지휘하려고 왔습니다. 네. 얘기하러 온 거예요. 무슨 한동훈 장관이 신고식 하러 오겠어요. 한동훈 장관은 처음부터 태생이 소통령이에요. 그리고 이번 개각에서도 뒤늦게 빠진 부분들도 스타는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개각 뒤로 밀어놓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와서 무슨 이민청 관련해서 설명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이번 총선에 제가 앞장서서 갈 테니 저를 좀 잘 따라오십시오. 라는 그런 무언중의 어떤 그런 의미를 주고 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이 한동훈 장관의 중량감을 상당히 또 크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 한 장관이 이 질문을 받으면은 참 작아져요? 답변하기가 힘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은 됐습니다만 저도 답변하기 힘들어요. 제가 뭔지 알겠어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 관련입니다. 네.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한 장관은 잘 알지 못한다. 수사가 필요하다는 가정을 달고 물어보면 답하기 어렵다. 근데 관련된 질문 계속 나올 수밖에는 그럼요. 없을 텐데 그동안에는 뭐 숱한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도 술술 뭐 달변에 또 답변을 보여왔던 한 장관이 달라진 한동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정치인 한동훈으로 변신을 했을 때 가장 큰 허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본인이 알지 못한다라고 그리고 뭐 가정을 상황에서 답변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는 그렇게 슬쩍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순간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은 분명히 언급을 해야 된다. 그것을 계속 강요받을 수밖에 없고 정치부 기자들 안 봐주거든요. 아마 이 답변 나올 때까지 계속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과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상당히 머리 아플 것 같다.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현명하게 답변할 것인가를 제대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권력자를 보호하겠다, 옹호하겠다라고 하면은 정치하지 않으시는 게 맞아요.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편에 서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해야지 나를 키워주고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부인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나는 비판을 하지 못하겠어. 잘못된 걸 지적 못하겠어라는 입장이면은 정치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저는 서울의 소리가 최 목사를 통해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최재형 목사입니다. 네, 최 목사를 통해서 나쁜 짓을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라는 네. 생각도 갖고 있어요. 하지만은 대통령의 부인이 어떠한 사인에게 저런 명품백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는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국가 기록관으로 넘겼으니까 뭔 문제가 있어. 이것을 함정판 이거는 최 목사 잘못이야. 이런 식으로 넘기는 집권 여당 일부의 정치 인사들도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서영주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정치인 한동훈과 네. 장관 한동훈은 달라야 된다. 네. 대통령과의 관계를 과연 총선에 출마하는 정치인으로서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또 지적도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한 대로요. 장관 할 때가 좋았죠. 이제 정치판에 들어오면은 더 좋을 것 같지만요. 처음에는 이제 꽃길 걸을 것 같잖아요. 이제 들어와 보면 이 정치판이 얼마나 냉혹하고 거친 광야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제가 맞아요. 매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하나하나가 장관으로서 얘기하는 거랑 정치인이 대해서 하는 메시지랑 아예 달라요. 일관성이라든지 모든 걸 평가받게 돼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누굽니까? 누구를 비판하려면 제가 늘 그 워딩을 보면 과거사까지 다 해서 민주당은 비판합니다. 예전에 뭐를 했다, 이런 분이 이런 말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하시던 분이 명품백 영상이 있어요. 기사도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그것도 왜 자꾸 이런 걸 가져오시냐고. 한 번 받은 게 아니라 자꾸 받았던 거예요. 이런 거를 법무부 장관이 이게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김정숙 여사였으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김혜경 여사였으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거든요. 잘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이런다. 결국에는 본인이 얘기하는 굉장히 정의롭고 공정하고 원칙을 한다는 그 말이 결국은 이 한마디로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스로도 본인도 권력 앞엔 비겁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국민들이 한동훈 장관을 오해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권력과 권력자들이 뭘 감추려고 해도 국민들 다 알고 계세요. 그럼요. 국민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국민은 바보가 아니에요. 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두 분께 마지막 질문 각각 짧게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 민심을 다독이는 또 행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재벌 총수들이 동행을 해서 또 이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여전히 국가는 또 민간 기업도 부산을 많이 염두에 두고 싶다 이런 메시지 전달로만 이해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양복을 입고 그냥 이 이쑤시개로 떡볶이를 접어든 이 재벌 총수들의 모습이 좀 어색했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보수 언론 쪽에서도 그런 비판의 기사를 많이 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의 입장은 재벌들도 좀 서민들의 삶을 알고 체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같이 가자고 했다. 재벌 총수들도 흔쾌하게 동의했다 이런 입장인데 네.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산 엑스포 유치 같은 국가적인 사업에 재벌 총수들이 함께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고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유치 실패와 부산 민심을 다독거리고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재벌 총수들을 재래시장까지 데리고 가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무섭더라고요. 왜요? 이게 무슨 요즘에 서울의범도 하는데 거의 이거 강제적으로 재벌 총수들 흔쾌하게 흔쾌하게 사진 보세요. 혼자 대통령만 떡볶이 먹방하고요. 장 소장님은 흔쾌하게 동의를 또 설명하시고 기사까지 났잖아요. 하나하나 인터뷰하면 재벌 총수들 속으로 엄청 욕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엑스포를 유치를 실패했으면 그 떡볶이 먹방으로 지금 대체하려고 합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맨날 먹방만 해서 국민들한테 돼지국밥도 드시고. 그러게 지금 너무 우스운 장면이에요. 튀김을 이렇게 재벌 총수들에게 나눠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미지잖아요. 부산 엑스포가 왜 실패했습니까? 대먹지도 않은 이미지를 갖고 와서 정말 웃음거리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결국 이것도 또 먹방 이미지를 통해서 부산에 뭘 갖다 줄 실질적인 거를 갖다 줄 생각은 안 하고 또 먹방 이미지를 가지고 뭔가 친서민적이다.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재명 당대표 얘기는 안 해요 오늘? 네, 자, 없습니다. 지금까지 네. 서영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서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소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쇄장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대장은 아닙니다.